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근데 저한테 다정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걸 싫어했을 때 야단치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하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결국 다정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정함 때문에 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정하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디 아카이브 마음을 움직이는 설계도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정홍수 설득자의 저자 실존적 설득 말이 아니라 관계가 이기는가. 우리는 흔히 설득을 말의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더 완벽한 논리, 더 세련된 화법, 더 강력한 근거를 갖추면 상대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옳은 말로 상대를 이길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마음의 문을 영영 닫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설득은 상대를 이겨 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의 장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결국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은 길과 선택지를 설계해 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설득은 기술인가? 태도인가? 아니면 관계의 설계인가? 주식회사 흥버튼의 대표이시자 책 설득자의 저자이신 정홍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저는 다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말하기 교육도 하고 또 책도 집필을 하고 흥버튼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다정한 세상을 만드는 설득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설득은 살면서 거의 매 순간 모두에게 가족을 포함해서 심지어 내가 나를 설득해야 되는 순간도 많잖아요. 설득자 책에서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일에 가깝다고 정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좋은 설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설득자라는 책을 쓰게 되신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설득자를 쓴 계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대화의 정석을 냈는데요. 근데 그 책을 낸 이유도 2026년 기준으로 14년째 제가 말하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그 리더들이 자기 일은 되게 잘하는데 결국 리더가 되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대화인데 이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팀원들과 밥을 먹는데 무슨 질문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분야든지 리더들이 대화를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낸 책이 대화의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설득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단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녀한테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들려면 또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일찍 일어나거나 부지런한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원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설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저는 딱 하나였어요.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자.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영업할 때, 사업할 때, 고객과 상대할 때 또는 회사 안에서도 내부 고객인 상사나 후배들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설득의 방법 이런 걸 제시하고 싶어서 쓴 책이 설득자였습니다. 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사실 어려운 일이죠. 어떤 태도가 사람을 특히나 설득하기가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태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보고를 상사한테 해요. 예산을 지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사의 표정이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
또는 상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나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사가 듣고 싶은 말은 뭐지? 상사는 뭐가 가장 필요하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은 예산도 따낼 수가 있는데 계속 우리는 나를 생각해요. 저도 발표를 할 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발표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저를 봐주지 않거나 아니면 좀 듣다가 다른 행동을 하면 내 얘기가 지금 지루한가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근데 바꿔서 제가 청자의 입장에서 발표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 이 발표자가 흔들리는 것 뿐이더라고요. 근데 발표를 잘하고 여유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요. 근데 그 목적하는 바도 오늘 내가 청중한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대화를 하든 설득을 하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계속 살펴야 하는데 자꾸 나로 끌고 와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게 결국은 대화를 가로막거나 설득해서 벽을 만드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판단하지 않는 거, 끊임없이 상대방을 궁금해하는 거, 그게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이런 설득의 기술 혹은 대화의 기술을 알려준 실제 사례라든지 그랬던 사례가 있으세요? 한 번은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흥버튼에서 연 수업이어서 60명이 다 외부인들이고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수업에서 제가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걸 하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듣고 있던 한 수강생이 수업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는 대표님 1대1 수업 하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10여 년 전에 1대1 수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1대1 수업을 거의 최소로 하고 이제 그룹 수업이나 대중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근데 그분이 그 표정을 딱 헤아리더니 설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순간 자기를 가르치면 정흥수 강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이 저를 가르치시면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의 어떤 명예와 그 일의 의미를 더 크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호기심이 가고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걸 준비하시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업스테이지라는 AI 기술 대표이세요. 근데 그때도 이 기분이 되게 좋게 만드는 거 역시 설득의 비결이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연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 3, 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분이나 저나 서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득을 같이 잘 되는 방법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이득 또는 나만의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좋을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시작될 수가 있죠. 작가님 책에서요. 반복되는 핵심 개념 물음을 창출하는 설득 나오거든요. 특히 날선 상황, 갈등 상황 이런 거는 뭐 거의 비일비재한데 상대가 논리로 제압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상대가 이 대화는 나에게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세팅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구독자님들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건 상대방을 더 들여다보자. 그 이유는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잖아요. 책임이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그럴수록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기업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요. 어떤 직급마다 다 불안은 있지만 그 불안이 티가 나는 경우는 리더가 자리가 더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허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거절을 하는 거죠. 임원이. 그러면 이제 팀장 같은 경우는 또 내가 잘못 갖고 왔군 이러면서 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서서 험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상사는 왜 거절을 했을까를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불안이 있거든요. 이걸 만약 허용을 했다가 그 예산이 잘못되게 쓰인다든가 또는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진짜 되는 게 아닌 이상 일단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상하다, 뭐 멍청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을 해석하자면 진짜 되는 얘기를 해봐. 나를 더 설득해줘. 이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상을 찌푸린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투 이런 거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감정적인 마찰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어적인 태도로 사실 그게 아니라 하면서 또 부정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인간인지라 자기가 뱉었던 말을 계속 더 주장을 강화하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이나 마찰 상황에 앞서서 처음에는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불안해 하는구나. 어떤 걸 걱정하고 어떤 걸 고민하는가. 그걸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진짜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한마디로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행간의 의미,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께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사소한 일상에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체로 말투가 불친절한 사람들한테 예민해지잖아요. 택시 탔을 때도 기사님의 투박한 말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또는 더 나아가서 길을 이쪽으로 가달라고 하면 약간 불쾌해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내가 또 해석한 거라는 걸 인지한 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나한테 지금 저렇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별로다. 여기 안 와야지. 그럼 서비스에 뭐 안 좋게 평가를 한다든가. 근데 이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나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왜 저렇게 만만하게 대해? 나를 무시해라고 생각하니까 예민해지고 마찰이 생기는 거지만 나와 분리를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럴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일단 영향이 없어서 뭐 불쾌하거나 까칠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어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택시를 탔을 때는 말을 걸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택시를 이제 타고 공항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기사님이 바로 물어보는 게 아가씨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사회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 판단이고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물어봤어요. 왜요 기사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아가씨가 만약 결혼을 했으면 신부 입장할 때 꿀팁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랬더니 근데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질문을 하면 다정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여쭤봤어요. 기사님 이번 결혼이 그럼 첫 번째인가 봐요. 긴장되세요? 그랬더니 너무 긴장돼서 자기는 그냥 너네끼리 입장하라고 했대요. 근데 딸이 자기는 끝까지 아빠랑 가고 싶다고. 근데 그 대화가 벌써 한 1년이 흘렀는데도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이 말을 걸면 꼭 한 번 더 다정하게 해석한 다음 물어봐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다정한 대화가 오고 가요. 제가 남산에 뛰러 갔어요. 근데 집에서부터 뛰어서 2시간을 뛰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진데 이제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버스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티로 택시를 불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한 30분 만에서야 결국에 이제 잡혔는데 기사님이 오시더니 완전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여기 이 남산 꼭대기까지 누가 와요? 이러면서 말투가 누가 봐도 짜증이 났어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저거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 잘했죠? 라는 말이라는 걸 바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기사님. 아무도 안 오셨는데 기사님이 오셨어요. 저의 은인이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딱 룸밀러로 저를 한번 보시더니 아니 보니까 뭐 운동한 것 같은데 좀 뛰어서 집에 가지 왜 또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이걸 또 누가 잘못 해석하면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전 또 다정하게 해석을 해서 왜 불렀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2시간 뛰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못 돌아가겠다. 그리고 카드도 없어서 이 앱으로 부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기사님이 그래요? 이러더니 조수석을 막 뒤지더니 김밥 새 거 한 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 괜찮아요. 기사님 드세요. 그랬더니 또 생수를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 1분도 안 되는 그 대화에서 제가 다정하게 해석하자 김밥도 받고 물도 주신 거잖아요. 정말 따뜻해서 전 눈물겨웠어요. 그래서 세상이 진짜 따뜻하구나 이걸 그럴 때마다 느껴요. 요즘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벽을 세우는 방어 모드, 그러니까 방어 상태니까 우리가 방어할 때 생각해 보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기에 또 감정이 긁혀서 혼자 거기서 또 공격적으로 나가버리면 일상의 다툼이 되어버리고 그게 이제 커지다 보면 사건 사고가 되고 더 커지다 보면 나의 커리어나 이 평판이나 모든 부분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완전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럴까요? 갈수록 더 소통이 닫혀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요즘에 보면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로 대화하는 사람 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AI들이 자꾸 칭찬해 주잖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옆에 물어볼 수 있는 동료나 선배, 후배가 있어도 질문을 하지 않고 방금 이렇게 선배가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한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SNS 때문에 뭐 하고 지내는지도 사실 다 알잖아요. 그것이 결국 소통을 더 막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전에 보고 안 보는 후배가 있는데 SNS로 늘 보기 때문에 뭐 어제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저마저도 이처럼 잘 지내겠지 하면서 직접 묻지 않는 걸 봤을 때 소통을 진짜로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SNS, AI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수많은 영상과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내가 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그 느낌이 강하니까 외로워지고 상처받기 싫어하고 마음을 자꾸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먹으니까 사실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다정합시다, 다정한 세상, 다정한 언어를 주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위력을 톡톡히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옛날에 뉴스를 진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정말 많이 접했었는데 그게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각박하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살인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무서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 밖에 나갈 땐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는 저한테 좀 잘못 대하거나 나빠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회사 내에서 비위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보도 정신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벌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뾰족한 말도 되게 잘하고 잘못을 똑똑하게 지적하는 걸 정말 많이 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회사의 조직 문화는 좋아진 게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이미지에는 정수는 너무 강해. 쟤한테는 잘못 보이면 안 돼. 뭐 걸리면 안 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좀 뒤틀린 관계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건 감수해야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비위 행위나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을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없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더 네,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보이고 네. 안 없어지니까 더 분개하고 맞아요. 계속 벌하는 말만 하고 그때 느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근데 저한테 다정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걸 싫어했을 때 야단치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하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결국 다정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정함 때문에 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정하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말도 다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다정함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즉각 보여요. 그분의 진솔함, 말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서요. 저도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그 책을 어릴 때 읽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미소로 사람들을 반기고 아침에 햇살을 들이켜라. 이런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집에 나올 때
비장한 자세로 오늘도 누군가를 무찔러야지 이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 정말 햇살을 들이켜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환대하자.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나를 환대해.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환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늘 그렇지는 못해도 노력은 한다. 설득의 언어를 펼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협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긍정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메일로 이런 유튜브 출연 제안이라든지 강연 요청 같은 제안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출연료라든지 강의료를 협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산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강연료의 범위를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꼭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써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놀랍게도요. 그 책임과 그 권한, 그 조정권이 나한테 있다고 담당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본 결과 최대치가 이겁니다. 강사님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그 금액이 어떻든 상관없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설득자라는 책이 운이 좋아지는 법, 행운을 부르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운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지게 만들려면 내가 되게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든 크든 다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작가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더 마인드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경적 올리지 마라. 네, 네. 감사함을 말하자. 근데 그런 게 몸에 뵐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저는 소위 싸움닭이었어요.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고 싶지 않았고 100%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마음을 먹으면 돼요. 이기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끝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싸워서 이긴 게 실제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창피하기도 하고 결국 얻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설득의 언어를 펼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협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긍정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메일로 이런 유튜브 출연 제안이라든지 강연 요청 같은 제안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출연료라든지 강의료를 협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산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강연료의 범위를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꼭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써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될까요? 뭐라든지 그런 부정문을 쓰지 않고요. 최대 예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또 최대 예산을 얘기를 해 주시면 또 한 번의 조정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놀랍게도요. 그 책임과 그 권한, 그 조정권이 나한테 있다고 담당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본 결과 최대치가 이겁니다. 강사님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그 금액이 어떻든 상관없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달려가요. 그래서 갔던 곳이 문무대왕함을 타러 청해부대, 통영, 진해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렇게 군부대를 지금 휩쓸고 다녀요. 근데 군부대 강연료는 정말 맞아요. 약소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그 진심이 느껴지면 저는 그 최대치의 노력을 보고 달려가죠.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원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그런 걸 타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아니셨다면서요. 근데 지금도 안 좋아해요. 지금도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지금도 안 좋아하고요. 강연을 하다 보니까 700명, 1000명, 2000명 앞에 선 적도 있어요. 그게 설레긴 해요. 그걸 앞두면 지금도 똑같이 긴장도 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긴장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실패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때 나는 얼마나 멍청이로 보일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긴장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긴장도 긍정적인 걸로 해석을 하니까 도전을 앞두고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넘어서면 나는 한 단계 진화하지. 이걸 깨달으니까 긴장감을 이제는 설렘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대중 강연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나를 평가하는 걸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나가는 거는 개인은 싫지만 그 결과, 예를 들면 다정한 세상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면 세상이 더 나아지잖아요. 제가 이 대표님 책도 너무 좋았던 게 그런 진심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걸 통해서 세상이 네, 바뀌면 네, 네.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인상적이라서 저도 이 하와이 대저택 채널에 나왔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이 채널 영상이라든지 책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따뜻했고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불안하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한 발 나아가는 용기는 결국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앞에 나가서 어떻게 나를 볼까 하는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그 과정이다.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2025년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책을 한 장도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페이지도 읽지 않았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문학을 읽을 거고 누구는 소설, 그 중에 또 극소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 극소수의 독자분들 중에 또 극소수는 공감하고 변하고자 노력을 할 테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진짜 1000명, 10,000명, 굉장히 진짜 한 명, 진짜 맞아요. 그 표현이 저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한 명이 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처음 듣자마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든다. 그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경이롭기까지 하고. 그렇게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설득자라고 하면 저 목이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쉽게 비유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설득하는 장면을 정말 떠올려요. 네, 무의식적으로. 근데 책에서는 설득을 하는데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설득을 할 때도 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요.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특히 임원진이나 리더 교육은 다회차로 연속된 강의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경우는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요. 그 미팅이 저한테는 한편의 오디션이자 인터뷰 같이 느껴져요. 그 미팅에서 잘하지 못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회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해요. 주식회사 흥버튼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동안 어떤 강의를 했고, 수업을 배운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로 회사 소개서를 보여주거나 또는 PT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만든 적이 없어요. 벌써 6년째인데도 아직도 없거든요. 그 자료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아예 없어요.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게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맞나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프로필이나 경력 이런 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인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흥버튼은 어떤 회사인가요? 그동안 어떤 강연을 했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만약에 구글이에요. 구글은 지금 어떤 강의가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최근에 말하기로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그럼 바로 얘기를 해요. 왜 본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전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필요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홍보팀을 만났어요.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를 더 우리가 좀 좋게 이끌고 싶은데 기자들은 늘 적대적이라서 이게 참 힘들다.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구슬릴 수 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하거나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또 제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러면서 이제 상상을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기자가 왔고 몇 명이 왔고 그 서비스는 무엇이었고 어떤 글귀가 본인들의 의도와 달랐는지를 듣고요. 더 들어요. 원래 의도는 뭐였는지. 그런 식으로 미팅을 할 때 저는 마치 기자처럼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 또 물어봐요. 네. 이제는 개인적인 걸 물어봐요. 만약에 자기가 보도를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치면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전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선이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감정을 성인들이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숙한 성인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고정관념으로 있는데요. 감정을 표출하진 않아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물어볼 때 또 보기를 잘 제시를 해요. 이를테면 화가 났는지, 속상했는지, 서운했는지, 억울했는지 이런 걸 물어요. 그럼 또 그 중에서 골라요. 화도 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했다. 내가 노력한 걸 잘 몰라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기분, 게다가 이제 과거를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전 또 물어봐요. 만약 기자들이 왔을 때 기자들은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보기를 바라는지,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응을 바라는지, 기사는 어떻게 나기를 원하는지, 구글 내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고 싶은지를 아주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면 어떤 해결을 제시를 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저는 미팅할 때 이처럼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려고 심층 대화를 나눠요. 그럼 대부분이 하는 말이 흡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은 정답을 자기 안에서 찾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진솔하게 털어놓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앞에 있는 저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끝에 꼭 이런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늘 파이팅을 외치는데 네. 그렇게 다들 기분 좋게 끝나고 미팅은 30분이었는데 거의 다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다들 놀라워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냐고. 그러면 강의를 하면 완전 성공적이고 성공적이니까 계속 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설득의 언어를 널리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진심을 얻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는 경험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상대방한테 질문하고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수적이라는 집단 중에서도 군부대야말로 정말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방부를 포함해 해군 본부 또 육군 본부 예. 이런 데를 다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와달래요. 하고 있는 얘기 들려달라 그래요. 그런데야말로 무슨 자료 제출하고 뭐 미리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대화와 설득이 어느 정도로 진심이 통하는지를 깨달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신뢰를 얻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나은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는 거죠. 신뢰의 아카이브. 함께 살아남는 설득. 결국 가장 강력한 설득은 막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투박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설득자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도 않고요. 대신에 그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을 먼저 세우고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서 상대와 함께 다음 챕터로 같이 넘어가는 사람이겠죠. 설득은 한마디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관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작가님 VIP 설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VIP라고 하면 가장 매출이 높은 고객을 말을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제가 여기는 VIP는 끊임없이 나를 지지하고 신뢰를 쌓는 관계.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단 우수 고객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도 해당한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근데 가장 반대급부로 소홀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마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가장 어려운 설득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족을 설득하면 못 설득할 사람이 없겠다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었는데요. 옛날에 저는 딸이니까 엄마가 이제 재활 안 해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걸을 때면 조금만 가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속상하니까 엄마 운동 좀 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그러다 못 걸어. 이렇게 큰
좀 안 좋은 얘기도 한 거죠. 마치 협박처럼. 그럼에도 어머니가 바뀌지 않았어요. 운동을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설득이란 이걸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엄마가 걸으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내 엄마가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달리 생각했어요. 저를 떠나서 엄마라는 한 사람이 걸으면 뭐가 좋을까? 엄마 인생에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근데 어머니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손녀딸과 노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와 엄마와 새언니와 조카 리나라는 아이와 같이 어릴 때 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요. 그때 이 리나가 한 4살?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아장아장 뛰어다녔는데요. 그것마저도 저희 어머니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고모야, 너가 가서 리나 좀 잡아라. 이렇게 소리쳤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나랑 수영 가자. 엄마, 리나랑 또 여행 가면 좋겠지.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약간 귀를 여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그때 일본 갔을 때 재미있었잖아. 앞으로 리나 좀 더 크면 우리 더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로마 간다고 생각해봐, 엄마. 거기는 많이 걸어야 돼. 근데 리나랑 손잡고 놀러 다니면 좋겠지. 그래서 제가 계속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계속 끄덕이면서 너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래, 엄마 그날을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수영해서 다리 튼튼하게 만들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60년 평생 처음으로 수영을 등록했어요. 대박. 그걸 기점으로 지금까지 저는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우리 조카가 생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나는 아빠가 선물 뭐 준대? 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생일 안 챙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좀 무뚝뚝해서 그런 걸 안 챙겨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새언니는 그런 거 리나야 투정 부리지 말고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저는 또 설득의 언어를 시작했어요. 리나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갖고 싶대요. 그러면 아빠한테 설득의 말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제가 질문지를 줬어요. 자전거가 리나한테 있으면 아빠한테 뭐가 좋은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냥 타고 싶어가 아니라 아빠가 리나한테 주면 아빠한테 뭐가 좋은지. 그래서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사준 자전거가 투자 대비 어떤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자전거로 아버지가 등록해준 학원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공부를 할 때 자전거에 짐을 실을 수가 있어서 더 많은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리나가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10개의 질문에 10개의 답변을 했고 결국에는 설득을 했어요. 근데 걔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설득을 배우니까 앞으로 얼마나 장대해질지 저는 기대가 돼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디아카이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저희의 대화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설득이란 결국 무엇이다 라고 이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설득이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하는 다정한 언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득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오만입니다. 정우수 작가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초대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십시오. 밀어붙이지 말고 기꺼이 걸어올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대화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날카롭게 잘 갈아놓은 논리의 칼날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향한 따뜻하고 열린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설득이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깨진 관계를 다시 살리는 튼튼한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